그럼 혹시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살해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 쉴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스토킹도 여전히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해야 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범죄들,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지.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저 근데 뭐가 약간 이렇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찰대학 간 것도 그렇고 경찰대학에서 오직 나는 셜록 홈즈처럼 빨리 나가서 범죄 수사를 해보고 네. 싶다. 그때 이제 1992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도난 사건.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기대학, 후기대학 있었잖아요. 있었죠. 시험지는 모두 그 고사장, 시험장으로 배달된 도착을 하죠. 상태입니다. 네. 제가 형사 당직을 서는 날인데 친구가 들은 거예요, 밤에.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곳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그 시험지인 거예요. 대학 며칠 뒤에 봐야 할 시험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해요. 그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는데 이분의 동생이 대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고 상당히 많은 송사에 걸려 있어 돈이 크게 필요한 상태였고 이분의 사주를 받아서 실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던 용의자가 있거든요. 용의자가. 예, 경비원을 하셨던 분 정모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자백도 받았어요. 근데요.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져간 시험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어디 있느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화장실에 거기서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손으로 정화조를 팠어요.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 너무 화가 나죠. 그래 가서 아니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화조가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네. 매립지까지 가야 돼요. 매립지까지 갔죠. 가서 형사들하고 대원들하고 전부 또 손으로 팠죠.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 뒤에 있는 야산에다가 묻었다. 아니 뿌렸다는 거예요. 찢어서. 이야.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경찰관, 정경대원 뭐 전부 쫙 일렬로 야산에 늘어서 가지고 탐침봉으로 찍었구나. 네,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자백은 했지만 물증은 없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소가 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찰의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지 사실은 범인이 아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결국 결국 미해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 또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보고 미제 사건 제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화성에 가니까 화성 사건이 미제 사건 되고 부천에 오니까 이 대형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럼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리고 이걸 어디 고칠 가서 텐데. 배우거나 고칠 텐데 그래서 영국을 가시게 돼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영국 가서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우신 겁니까? 가서 이제 영국을 가니까 이거 완전히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너무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또는 수사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냥 저는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데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가서 영국에서 배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싶다. 왔는데 바로 그때 터진 게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내가 다 다른 경찰서 관내예요. 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접근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하나로 묶어보니.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확인이 됐고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는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의 만삭부인 살인 사건.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의도했고 의학 전문가가 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개념도 낯선데 근데 그 의사 만삭부인 살인 사건 때 발견된 부인이 욕조 안에서 그렇게 목이 꺾인 채 질식사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캐나다의 법의학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우리 국가수 법의관과 대결을 벌인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근데요. 근데 우리 법의학자가 결국은 이상자세 질식사가 아님을 입증을 해냈죠. 그리고 우리 과학사 요원이 아주 미세하지만 침실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건은 침실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쓰러진 부인을 목을 졸라서 숨지게 만들고 욕실로 옮겨놨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 다 하고 다 씻고 닦고. 근데 그 사건 역시 끈질긴 과학수사와 그다음에 국가수 법의관의 치밀한 이론이 결국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캐나다 법의학자를 이겨냈고 살인 사건의 유죄 입증을 해냈습니다. 야. 아니 그럼 좀 그 혹시 관심을 가져야 할 미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너무 가슴 아프고요. 네.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으로 맞아요. 그것도 지금 뭐 계속 네, 지금 그 지적을 안에서 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있죠. 네. 네. 또 화성의 여대생 노양 피살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그 사건 2004년 사건인데 너무 안타깝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경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허양 실종됐다가 피살체로 야생에서 발견됐던 사건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들마다 보면은 공통점이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여성 대상 사건인데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네.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어린이 유괴 사건도 예. 지금 그 계속해서 사건도 근원 목소리 예.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범인의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죠? 네, 그 사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윤일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엄청난 폭행이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피해자가 보여주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이때부터 지난달 14일 숨진 채 발견됐던 만삭의 의사 부인 방금 DNA가 나온 것은 완벽한 범행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부검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첩보를 입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피해자 사진이라든지 뭐 부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어디에 어떻게 상처가 있다거나 범죄 현장에서 어떤 흉기가 쓰였다거나 이런 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살인 추억 영화 보면 미치도록 잡고 싶다. 뭐 이런 뭐 카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 형사들의 심정이란 게 그래요. 때로는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그 조건으로 법원이 권고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럴 정도의 이제 심정을 형사들이 느끼게 돼요, 현장에서는. 대구 지하철 때가 제일 사실은 보고 무렵엔 제일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한 달 가까이 거기 살면서 DNA 분석으로 다 찾아주고 가족이 또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에 넣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전달하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던 그런 안 좋으신 분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였어요. 그전에는 사실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조차 피해자가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격분했었기 때문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성인에 대한 친고죄까지 다 폐지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기에 이르렀죠. 한 여고생이 당시에 피해자였었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너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거의 1년쯤 지나서 그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범인이 잡히는 순간에 나는 진짜 약속을 지켰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그 고통은 안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미리 막지 못한 죄책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요즘 혹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 아무래도 거의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네, 도대체. 그렇죠.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이 텔레그램에 유포했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고액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IT 기술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활용되고 있고 누가 자기의 그런 창피한 모습을 찍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요하고 협박하고 뭐 위협하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보통 오프라인 성범죄는 범인을 검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 성범죄는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영상을 다운 받아놨다가도 그래서 범인이 검거되고 조주빈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나의 영상은 6개월 후에 다시 온라인에 또 다른 플랫폼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피해가 종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또 분들께서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이메일을 저에게 이제 보내면서 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성욕을 그러면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내 성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메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한탄을 했어요, 제가. 전제는 뭐냐면 성은 사고 팔 수 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걸 깔고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아, 정말 성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교육을 우리는 하지 않는구나. 나도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고 이런 문화가 되도록 내팽개친 데에 나도 일조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런 거를 지금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40년형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집단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범죄 집단. 개인의 강간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조직같이 운영을 했다는 거죠.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미성년자 이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 항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아, 피해자가 뻔히 고통을 받을 거 알면서도 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받네요. 요즘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있으시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조두순 사건 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출소를 그렇죠. 뭐 임박해서 출소가 임박해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평생 신체 일부를 못 쓰게까지 만든 그 범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자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해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24일 1심대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조두순.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죄질에 비해서 이게 형량이 너무 이게 짧은 거 아닙니까? 12년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형이 거의 최고형으로 나왔던 시절입니다. 아, 그 당시 최고형이 12년형. 네. 가중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한 번 확정이 된 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바로 그 사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친고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기에 이른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친고죄가 뭡니까? 친고죄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의 의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고소를 취하해버리거나 하면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뭐 활보할 수가 얼마든지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강도 사건의 피해자나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의 협조조차 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소를 하면은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까지 이제 이 조두순이 가는 집 주소가 공개가 안 돼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게 조두순이 가서 살게 되는 집 주소를 그 인근에 있는 뭐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는 배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두순의 경우에 전자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하는 뭐 예를 들자면 놀이터나 학교 앞에 가서 오랫동안 배회하게 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보호관찰까지는 적용되게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보하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용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완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호수용을 추가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일종의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설에 이제 연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이 되면요. 네. 일종의 보완 처분으로서의 보호 수용, 또 심리치료도 제공해달라, 치료 목적으로서의 보호 수용 제도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사실은 논쟁을 많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묻고 싶은 게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우리가 호소를 하느냐? 기사를 봤는데 피해자가 그래서 좀 이사를 갔다고 좀. 네, 기사를 피해자가 사실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사 비용을 마련을 해드려가지고 이분이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네, 참 정말. 예. 친구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데 당연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까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아이를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됐는데 그것을 결국은 가해자가 돌아가서 지금 다 파괴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그 돌아온 가해자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던 기반을 버리고 지금 이사를 간 상태고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게 정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회복을 시키는 게 사법정의의 목표가 돼야지. 이제 형사사법제도가 모든 게 범죄자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는 이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제도가 이분의 고통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어떻게 지원을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사실은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모든 것들이 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 프로파일러라면은 이제 좀 범죄자를 굉장히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만나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얼핏 해도 한 300명 이상은 만나고 뭐 최근에 이춘재도 만났고 고유정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죠. 어우, 진짜 그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고요. 이춘재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프로파일러 9명이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춘재를 접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춘재와의 만남에서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이춘재는 그냥 딱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옇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수원으로 옮겨와서는 저랑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10여 차례 면담했는데 면담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영화 살인의 추억 봤냐는 질문을 또 했다면서요. 본인이 살인의 추억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마치 사건을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사건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괴로워야 맞는 거잖아요. 반성의 행동을 보이긴 하던가요? 반성을 합니까? 저 이춘재는 반성하는 태도는 전 보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본 결과로.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13년에 작은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형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실종 사건.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엄마가 엄마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본인이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네. 정 씨의 동생이 정 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투입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찾기 위한 팀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도왔죠.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용의자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며느리를 참고인으로 해서 계속 며느리하고 저는 면담을 했고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프로파일러가 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호감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딱 방어벽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 방어벽을 일부 허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현장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차량이 혼자 탔을 때 바퀴가 내려앉는 정도, 둘이 탔을 때 내려앉는 정도, 정밀 분석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찾고 나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재산은 본인께 되거든요. 본인이 최면이라도 해서 시체 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최면이라는 거를 빌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를 놓치면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도 막 소름이 끼쳤죠.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죠, 그 내용. 본인이 뭐 최면 걸린 게 아니니까. 시신 유기 당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실종된 직후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야산에 가방을 하나씩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누군가 자야만 했거든요. 그 용의자분들하고 같이? 네, 여자 용의자하고 같이 잔 거죠. 가서 혼자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 수면제 먹고 못 나왔다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수사팀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누가 한 명 같이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언저리만 계속 돌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여기다 하고 누가 여기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에 이어서 오늘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뜻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한데 어떤 사건이죠? 영화 황해하고 비슷하게 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네.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때 한창 이슈화됐던 게 있었어요. 네네.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가. 이 영화를 쏙 빼닮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독특한 발걸음이 단서가 됐습니다.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다만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CCTV를 이제 다 수거해서 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의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질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입니다. 범인이고요. CCTV에 찍혔는데 화질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화질 개선을 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사 대상 이미지가 유사한 지역을 걸어가는 장면이 식별이 됐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동일이 이제 봐달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A, B, C와 같은 얼굴에 있는 윤곽선과 광대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계측한 후에 이 수사 대상자 이미지하고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 체형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가 거의 일치도가 거의 굉장히 높았어요. 이 A, B, C 이 패턴이 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 여기. 이게 화질 개선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머리에 흰색 탈모.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듬성듬성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죠? 형 탈모가 식별이 됐어요. 그 신장 길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아까 이거 법보행 얘기하신 거. 그거랑 얼굴의 윤곽선의 특징.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배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경찰분들도 직접 전화 오세요.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장도 주시고 돈은 이제 거의 안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세요. 감사장을 주세요. 또 이제 해결했다는 거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그 말투에는 늘상 좀 그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다 있죠. 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화를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아니면 다시 그렇죠. 그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이제 아이를 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보면 사실 힘든데. 그렇죠. 눈 이렇게 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보는 것뿐이고요. 그건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푼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혹시 뭐 직업병은 없으십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게 사건 영상들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냥 1초, 2초 만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공사하신 분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끊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 걷다가 맨홀에 그냥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게 걸렸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다가 생겼다. 이런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네. 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이지 않나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 뭐 등하교질이나 굉장히 무섭죠. 저도 보면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차량이 와서 그냥 아이들 역과고 그런 것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판스프링 같은 거 날라와서 맞아요. 직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전 운전할 때 보면 와이프한테 절대 1차선 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돌아온 답변은 네가 운전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고 돌아가세요. 한순간에 다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일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세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건은 이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내 목표였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유영철과 함께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시겠다고.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억누르고 격한 진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저는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혹시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유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유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증거를 찾았다,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아닐걸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그냥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야,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이런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